투데이 핫경제입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경상수지는 35억 8천만 달러, 한화로 약 4조 7,811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경상수지가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약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정부가 한국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회의에서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3,300억 원 수준의 수르길 가스전 사업에 대한 상환 계획을 확정지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수르길 사업은 2012년도부터 한국과 우즈벡이 가스전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가스 화학 플랜트 건설 및 운영을 통해서 가스와 화학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직방위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딥러닝 모형을 통해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산출한 결과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전달 대비해서 0.737% 올라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암 정복에 나섭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지 시간 7일 디지털 병리학 제공업체인 페이지와 협력해서 세계 최대 이미지 기반 AI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AI 모델은 이미지를 포함한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훈련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암은 물론 진단하기 어려운 희소암을 모두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최근에 K팝만큼이나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K자 들어가는 우리 K마크의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바로 K방산입니다. 지난 2, 3년 동안 K방산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각국에서 러브콜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 업체 체계 마련과 K방산 세일즈 외교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방위산업 수출액이 170억 달러 규모라는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잠시 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세계 4강 진출을 목표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K방산, 그 성과와 함께 세계 4강 도약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 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세계 4강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K방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김관용 이데일리 정치부 외교안보 팀장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K방산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요즘 보면 소위 밀리터리 덕후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방산 분야 관심도 많고 더 우리가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죠. 1973년에 대한민국에서 소총을 처음 만든 이후에 지금 이렇게나 크게 이제 K방산이 성장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수주 잭팟을 기록하면서 수출 품목도 다양화되고 수출 국가도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K방산 수출 현황 어떻습니까? 소총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러는데 우리 흔히들 얘기합니다.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국가에서 이제 뭐 전차, 항공기, 위성까지 만드는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 기술 네. 보유 국가가 됐다. 작년 우리나라 이제 방사 수출 규모를 보면 무려 170억 달러입니다. 네. 2021년도에 70억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성장인데. 20조 이상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올해는 그 이상을 수주하기 위해서 우리 업체들하고 또 방산 기업 정부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50년 남짓한 우리 국방과학기술 역사를 비춰보면 그야말로 괄목한 성장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48년 전인 1975년에 이제 우리가 방산 수출 첫 기록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풍산이라고 하는 탄약 제조업체가 이제 M1 소총련 탄약을 필리핀에 첫 수출하면서 이제 우리 방산 수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990년대에 K200이라고 하는 장갑차를 말레이시아에 110대 정도 팔면서 이제 우리도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 반열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그동안에는 뭐 탄약이나 뭐 어떤 장비에 들어가는 구성품 이런 거 중심의 수출이었다가 지금은 체계를 종합한 완제품을 이제 수출하는 그런 국가가 됐다. 그리고 무기 체계 자체도 지상이나 공중, 해양 모든 분야를 통할하고 있고 옛날에는 과거 좀 제3세계 중심,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이런 데에 우리 무기 체계들이 좀 주로 나갔었는데 지금은 중동, 유럽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전에 자료화면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가 지난해 약 170억 달러 이상을 지금 수출을 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많은 금액이냐 하면 우리가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작년도에 수출했던 110억 달러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국내 생산 무기의 75%를 수출하고 첨단 기술로 무장해서 오면서 그동안 우리가 넘사벽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K방산이 급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는 이 여세를 몰아서 올해 아까 자료화면에 보시듯이 2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교수님, K방산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급성장을 이루고 있어서 국민들도 다 좋아하고 있는데요. K방산이 이렇게 급성장, 날개를 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 K방산은 이제 1970년대 태동 이래로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이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소총 한 자루 못 만들다가 이제는 초음속 전투기까지 만들게 되었는데 외국의 명품 무기들을 수입해서 처음에는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제 말 그대로 역설계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소총으로부터 그다음에 하나의 완성된 무기 체계 플랫폼을 개발하기까지 이제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이제 자랑할 수 있는 명품 무기들을 이제 내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방위 산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제조업 강국으로서 이러한 제조업의 뛰어난 역량이 방위 산업에도 투영됨으로써 이제 명품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작년 2월 24일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우러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는데요.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이 우러 전쟁에 따른 일종의 전쟁 특수를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고요. 한편으로는 또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신흥 안보 위협이 됨에 따라서 안보 불안에 따른 이제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군비를 이제 증강하는 이제 군비 증강의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이제는 군사력이 그 나라의 국력을 대변하고 또 불안정한 시대에 있어서의 이런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이제 국가의 이제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이제 중요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K방산이 이제는 전 세계의 어떤 평화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우리 주권과 그리고 세계에서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나가는 데 있어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날개를 단 주요 요인 중에 단순한 어떤 국방 방산 기술력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어떤 기술 제조 강국으로서의 그 부분과 시너지 효과를 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2027년까지 대한민국이 지금은 9위 수준인데 이제 세계 4강 그러려면 이제 아마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을 다 이제 제치고 4강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효자 아이템들도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효자 아이템으로 꼽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무기 체계로는 우리 K9 자주포를 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밀떡이 아닌 분들은 자주포가 뭔지 좀 헷갈릴 수도 네. 있는데 자주포라는 게 이제 구식인 견인포와는 좀 다르게 스스로 달린다라는 에서 자주포라고 쓰는데요. 이게 직사화기가 아니고 곡사화기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그 공격을 하는 그 부대의 뒤후면에서 후방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무기 체계인데 연평 해전 때 저희가 많이 그렇죠. 봤던 2010년에 그거죠. 연평도 포격전 때 네네. 실전에서 사용했던 무기 예, 체계이기도 합니다. 통계를 보면 그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이제 현대화된 중형 자주포 한 152mm에서 155mm 탄을 사용하는 중형 자주포라는 그 분야가 있는데 이 K9 계열 자주포도 중형 자주포 중에 하나인데 총 16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16종 중에 우리나라 K 계열 자주포의 시장 점유율이 36%로 1위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2010년 이후 전 세계에서 국외로 수출된 이 155mm 자주포를 보면 그 전 세계 수출 자주포의 절반 가까이를 우리 K9 자주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어허, 있죠. 네. 또 다른 수출 효자템으로는 우리 T-50 계열 항공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이제 한국 공군에 한 150여 대가 납품이 됐는데 총 생산됐거나 생산될 예정인 항공기를 총 합치면 284대입니다. 네. 284대라고 하면 114대가 수출 물량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MSAM이라고 하는 미드레인지 서페이스 투 에어 미슬 이 천궁2가 있는데요. 네. 이 자체는 이 발사대뿐만 아니라 발사대에 들어가는 유도탄, 그다음에 교전 통제소, 레이더까지 네. 통합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한 번 수출이 될 경우 그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UAE에도 수출이 돼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지금 추가탄을 구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설명 주셨지만 이런 무기, 하드웨어 수출뿐만 아니라 운영 체계 시스템 그렇죠. 전반, 소프트웨어 운영 전반에 대한 일종의 서비스까지 다 수출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후속 군수 지원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까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혹시 뭐 다른 또 아이템들 뭐 있을까요? 최근에 쾌거가 있었는데 네. 호주 차세대 이제 예, 예. 보병 장갑차 레드백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형으로 딱 호주 시장을 타겟해서 만든 장갑차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차체를 만드는 회사 독일 라인메탈사라고 있는데 네. 여기가 사실 전 세계에서 1등하는 되게 훌륭한 회사긴 한데 예, 예. 우리가 이 회사를 제치고 호주에 장갑차를 넣었다는 건 굉장한 네. 쾌거라고 할 수 있고 예. 또 뭐 우리가 전 세계의 조선소가 1등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근해 경비함 등이나 이런 게 주로 이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K2 전차가 예, 예. 있는데 사실 이제 수출에는 좀 부진했었는데 과거에 튀르키예에 이제 기술 판매로 이제 판매가 네. 되다가 작년에 폴란드에 1000여 대가 이제 수출 계약이 되는 쾌거가 또 있었습니다. 네. 한편 우리가 이제 국방 백서를 보면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뭐 5, 6년, 6, 7년 전이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있었던 방위산업 품목은 K9 전차 그리고 T-50 초음속 비행기밖에 없었습니다. 단 2개밖에 이제 수출 품목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부터 청상어 어뢰라든지 훈련 비행기 KT-1B 이런 이제 고부가 가치 최고 이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위산업 K방산 품목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잠수함이라든지 아주 큰 이제 어떤 전투함 이런 것까지도 수출이 되면서 K방산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K방산이 그야말로 르네상스까지 우리가 논할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말 그대로 K방산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 한류 열풍이 이제는 또 방산 열풍이다라고 하는 또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1950년 이제 6월 25일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그리고 3년 뒤인 1953년에 이제 휴전을 하게 되죠. 근데 말 그대로 지금은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꾸준히 북한의 어떤 도발과 어떤 전쟁 대비를 위한 그러한 군비 증강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에 이러한 다양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우발 상황을 대비한
전쟁 시 필요한 무기를 자체 조달하기 위한 우리 방산의 기반과 역량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왔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인 정부 투자를 해왔다. 그러한 배경이 오늘날의 K방산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위상의 이제 중요한 어떤 원동력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러한 글로벌 무기거래 시장의 좀 특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무기거래는 정찰제 시장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무기의 가격 경쟁력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가격만 저렴해서 해외에 무기가 수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무기 체계의 우수한 품질 그리고 이러한 품질 우수성과 가격 경쟁력 이걸 이른바 한마디로 가성비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우리 K방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무기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무기가 적시적기에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네네.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네네. 계약 상대국으로 하여금 어떤 신속한 납기 이행에 대한 계약 이행 말 그대로 어떠한 이러한 딜리버리 될 수 있는 계약 이행에 대한 신속한 납품 능력까지도 고르게 갖춘 말 그대로 가격 경쟁력, 품질 우수성 그리고 계약 이행에 대한 신속한 납기까지 고르게 삼박자를 갖춘 것이 바로 우리 K방산의 어떤 저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폴란드에서도 여러 그 각국의 무기를 놓고 검토를 할 때 신속한 납기, 정확한 납기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샀다고도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맞습니다. 네. 기자님은 이제 현장을 취재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그 현장에서 보실 때 이렇게 우리가 K방산 르네상스까지 이루기까지 과연 그 원동력이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현장에서? 뭐 교수님께서 앞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취재 현장에서 좀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의 수출 전략이 니치 마켓을 잘 타겟팅했다. 네. 인도네시아를 제가 한번 출장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네. 인도네시아 그 획득 담당 분들하고 이제 네. 취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자기네 국가는 뭐 F-35A 같은 수천억 원의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 국군의 날에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의 국방력을 과시할 수 있는, 현시할 네, 수 네. 있는 어떤 억제력 기반의 무기체계가 필요하다. 근데 그 무기체계는 그런 고가의 무기체계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우리가 개발한 FA-50 경 전투기 같은 이런 사이즈는 조금 작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그 자기네 억제력을 보유할 수 있는,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무기체가 필요하다. 그런 시장을 우리 방산 업체와 우리 그 정부가 잘 타겟팅해서 공략해서 이런 지금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때 동남아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페루 같은 중남미 시장에서도 우리 KT-1의 훈련기를 팔 때도 그 아까 말씀하셨던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성능을 네. 갖춘 그런 그 항공기를 딱 그 시장에 맞게 우리가 컴팩트하게 네.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 이런 어떤 그 리치마켓 타겟팅 능력이 네. 제가 볼 때는 성공에 좀 일조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일종의 K방산 무기 마케팅을 할 때 그 나라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같으면 뭐 지금 대통령께서 방문 중이지만 이제 도서 지역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외국과 바로 뭐 이렇게 접경을 맞대지 않고 있는 뭐 그런 국가의 특징에 맞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춤형 어떤 니치 마켓 네. 공략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네. 예. 네, 대한민국 그 K방산에서 가장 최대 수출국으로 떠올라 있죠. 폴란드. 아마 폴란드 또 우크라이나 방문할 때도 이제 많이 저희가 보고 또 다룬 적도 있는데요. 지난해 8월에 폴란드 정부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었죠.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5조 원 규모의 다연장 로켓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 17조 이렇게 이제 수출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앞으로도 줄줄이 여러 이제 새로운 품목들 그리고 최첨단 무기들에 대해서 수출 계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자료 화면에서 보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200억 달러, 약 한화로 보면 한 26조 정도 되겠죠. 그래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 수출액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교수님, 과연 사상 최대치 지금 추이로 어떻게 달성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 국내의 K방산의 방산 수출은 뭐 사실 해외에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기 시작한 것은 한 10년 내외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기 수출도 지난해를 제외하면 최근 5년 동안의 무기 수출 규모는 해마다 한 30억 불에서 40억 불 사이의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지난해 이제 폴란드발 대규모 방산 수출이 이제 쾌거가 이제 들려오면서 이제 우리 국내 방산 수출의 규모가 170억 불을 달성하게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현 정부에서의 방산 수출 목표액은 200억 불이 되겠습니다. 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정부에서 당초 계획했던 방산 수출 200억 불에 대한 목표 달성은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K방산 수출은 뭐 단기적으로는 한 5년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한 10년까지도 우리 K방산에 훈풍이 불지 않을까. 그래서 이른바 우리 K방산이 이제 초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내에 지금 주요 방산업체 4개사가 있죠.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같은 이제 네. 카이와 네. 그리고 이제 그 LIG 넥스원. 네. 이 방산 4개사의 현재 수주 잔액만 보더라도 네. 지금 100조가 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이 수주 잔액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낯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네. 수주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약을 해놓고 네. 아직 그 납품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수주 잔액이 지금 100조가 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폴란드의 방산 수출 2차 계약이 네. 지금 이제 곧 이제 눈앞에 있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의 근거만 보더라도 한 45조 규모 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억 불 정부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하고 네. 아마 역대급 최대 방산 수출 규모를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밝은 전망 너무 좋습니다. 세계 4강을 목표로 열심히 수출하고 있는 K방산의 그동안 수출 품목이라든지 성과 등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K방산의 잇따른 수주 잭팟에 기인해서 기업들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영업 실적도 큰 폭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 주셨듯이 수주 잔고만 해도 100조가 넘고 영업이익이 2024년까지 약 2배 이상 늘어나서 2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K방산, 아까도 진단해 봤지만 가성비, 성능까지 좋은데 가격까지 저렴하고 또 납기도 잘 맞추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요. 팀장님, 과연 세계적으로 이제 외국에서 우리 바라보는 K방산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성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상반기에 이제 우리 K2 전차가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 뛰어들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현장 비딩에 참석했던 이제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노르웨이 정부 자체에서는 이 성능과 가격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 능력, 뭐 납기일 이런 모든 조건들을 봤을 때 K2 전차가 좋지만 뭐 정치 외교적인 사안 때문에 독일 라인 메탈사에 고배를 마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뭐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그 세계 탑 순위를 자랑하는 독일 그런 업체들과도 어깨를 견줄 만한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렇게 뭐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얼마 전에 미 CNN 그래서 보도도 그렇게 보면 한국 방위 산업이 이미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입했고 특히 미국과 나토를 대신해서 아스날 오브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적인 평가가 이제 굉장히 높은 그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말 거죠. 그대로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보는 네, 거죠. 메이저리그 예.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총 하나 쉽게 만들지 못하던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최첨단 무기,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고부가 가치 대당 가격이 수백억에 이르는 그런 항공기까지 이제 수출하는 그런 대한민국 K방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부가치 이런 항공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 이런 시장을 넘어서 유럽 항공기 시장까지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이렇게 K방산 항공기까지 수출할 정도 이렇게 되는 특장점이 과연 어떤 게 있길래 이렇게 잘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예, 먼저 무기 체계의 특성 중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런 항공 우주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항공기라고 하는 것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항공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게 이제 FA-50, 뭐 FA-50 경공격기 내지는 FA-50 전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FA-50 공격기를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함으로써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의 반열에 우리가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우리 이러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것은요. 이제 무기 체계 자체가 이제 기술 진보와의 진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첨단의 기술을 빠르게
우리가 접목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항공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KF-21 전투기라고 하는 이제 보람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제 현재는 4.5세대로 분류하고 있는 전투기이긴 하는데요. 이러한 전투기 개발도 곧 이제 우리가 전력화 배치가 이제 조기에 당겨질 예정이고, 그리고 FA-50 전투기뿐만 아니라 향후 KF-21 전투기가 이제 개발되어 전력화된다면 향후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항공기 수출 시장에서도 우리가 더 큰 시장을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또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계 4강을 목표로 하는 K방산, 이 K방산이 세계 4강을 목표로 지금 아주 활발하게 수출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K방산의 진출 때문에 방산한류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전 세계 방산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고 첨단화되면서 전쟁의 양산을 바꿀 정도로 새로운 무기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4강을 목표로 하는 만큼 우리가 더 신무기 개발 그리고 기술 발전에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세계 4강을 목표로 하는 K방산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방산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전쟁의 양상을 바꿀 정도의 새로운 무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들도 북한의 무인기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적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무인기 대응 기술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교수님, 과연 우리나라 무인기 대응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먼저 지난해 2월 이제 우러 전쟁에서 이제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또 만들어졌죠. 네네.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이테크 기술이 접목된 기술은 아닙니다. 네. 이제 우리가 드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로우테크 기술로 분류하긴 하는데, 이 우러 전쟁을 비롯한 현대전에서 이 드론이 주목받게 된 것은 이 드론 자체가 아닌 드론의 이제 IoT나 최첨단 기술들을 접목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점과 이 드론을 직접적인 전투 현장에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드론에 대한 지난해 12월에는 북한의 무인기가 네, 우리 네. 군사분 개선 MD의 이남으로 네, 네. 또 침범함으로써 현 정부에서는 이제 합동 드론 전략사령부도 네. 창설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국내 많은 방산업체들이 이제 드론에 대한 드론 전력, 대드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 개발과 투자를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한편으로는 지금 현 정부와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도 이 무인기 기술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이 기술에 대한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이제 연구 개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크게는 우리가 이제 안티 드론 시스템이라고 하죠. 네. 대드론 시스템에 있어서 크게는 소프트 킬과 하드 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 킬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드론 자체를 물리적으로 타격을 해서 네. 이제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이제 하드 킬이라 말씀드릴 수 네, 있겠고, 소프트 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인기, 즉 드론이 작동 불능 상태가 되게끔 이제 제밍이라든가 네, 네. 그다음에 어떤 그러한 전파 방해 등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소프트킬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군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국내 방산업체에서는 이러한 소프트킬 방식과 하드킬을 병행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의 대드론 방어 시스템, 즉 안티드론 방어 네.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팀장님, 현장에서 이렇게 취재하시면서 우리 이제 드론이 작년도에 이제 넘어왔을 때 굉장히 불안감도 있기도 했고, 또 어떤 동호회는 또 뭐
북한 상공으로 박스형으로 만들어 보냈다고도 하고 또 유튜브 같은 영상에서 보면 IS 어떤 뭐 지도자를 아주 타겟팅해서 표적 그 공격을 해서 이렇게 사살하기도 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뭐 드론과 관련된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것들 혹시 눈에 띌 만한 거 있을까요? 그 이제 드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프로펠러로 이렇게 쭉 날아다니는 네. 이걸 생각할 수 있지만 조그만 거만 주로 평소에 봤어요. 예, 근데 군용 시장에서는 그 무인기까지도 다 드론이라고 아, 예.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운용하는 리퍼나 네. 뭐 그 글로벌 호크라는 첨단 정찰기 막 이런 것도 네. 다 무인기라고 보는데 네. 과거에 그 이란 혁명 수비대의 수장을 네. 미국이 리퍼를 활용해서 예. 암살하는 장면도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돼서 네. 그랬었는데 이제는 무인기가 이제 드론이라는 게 과거에 그냥 애들 장난감 갖고 놀듯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아까 교수님 설명 주셨듯이 최첨단 장비들이 결합돼서 그게 이제 실제 전장에서 활용되고 우리 군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요 산 뒤에 누가 있을까가 굉장히 불안한데 요 뒤에 누가 있는가를 우리 사람을 보내지 않고 장비가 먼저 가서 보고 확인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또 그 작전을 결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우리 이제 전력들이 구축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드론은 미래전에서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무기 체계다 이렇게 보고 우리 군도 그동안 드론보 전투 체계를 이제 발전시켜 왔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9월 1일 날 말씀하셨던 드론 작전 사령부까지도 만들어서 네. 이거를 우리 통합 작전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수준까지 와 있으니까요. 네. 아마 개념 교리나 이런 발전들을 계속 하겠지만 무기 체계도 중요하지만 또 사람이 어떻게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드론 외에도 각종 신무기가 많이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뭐 한두 가지만 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무인기. 이제 무인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지금 현대 전장에서도 이제 드론이 전쟁의 판도를 가르는 중요한 게임 체인저로서 부각이 되고 있듯이 오늘날의 현대전과 장차 미래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인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무인전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 이를 이제 멈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manned, unmanned teaming. 그러니까 manned 유인 체계와 그리고 unmanned라고 하는 무인 체계의 teaming 복합 체계를 네. 어떻게 전장에서 활용할 것이냐 이러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이 유무인 복합 체계라고 하는 멈티가 이보다 조금 더 진화하게 되면 이제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엄엄티 네. 그래서 unmanned teaming 무무인 복합 체계로 네. 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오늘날 현대전과 미래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러한 드론으로부터 무인기 그리고 무인 전력들 네. 이제 장차 로봇 분야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무인 로봇이 전장에서 그리고 전투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활용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나 또는 국내 방산 기업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단순히 개념 연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시제품으로 이제 구체화된 무기 체계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LIG 넥스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제 아수라라고 하는 무기 체계도 네. 있고요. 뭐 이제 드론 기반의 무기 체계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미군이 활용하고 있는 이제 MQ-1 이제 프레데터와 MQ-9 리퍼와 같은 기종들은 네. 우리가 사실 이제 무인기로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드론이라고까지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전술 단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드론과 방금 말씀드렸던 뭐 프레데터나 리퍼의 기종은 네. 대당 가격이 무인기 한 대당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첨단의 기술과 그리고 많은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이제 무인기 하나가 전장에서의 역할과 그리고 전투와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이제 중요한 이제 무기와 그리고 또 수단이 되고 있다. 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영상에서 보면 사종 로봇 이런 이제 가서 뭐 지뢰 이런 것도 탐지하고 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이제 로봇이 발달하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게 이제 거의 영화에서 보듯이 전투를 거의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맞습니다. 생각까지 드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는 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네. 이제 EOD라고 하는 폭발물을 탐지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이제 폭발물 제거 임무를 지금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EOD 로봇, 그래서 사족 로봇이라고 하는 이런 로봇이랑 또는 어떤 궤도가 달려 있는 이런 로봇들을 직접 투입을 하면서 이제 가장 위험한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K 방사는 단순한
그 수출 효과뿐만 아니라 제조업, 첨단 제조업과 결합되면서 전후방 산업적인 연관 효과가 아주 큰 분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T50 초음속기 같은 경우에 대당 가격이 약 305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2천만 원 내외의 자동차 한 1,500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최근 들어서는 더 비싸고 더 첨단의 무기까지도 우리가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으니까 그런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목표로 200억 달러 이상 목표로 하고 계속해서 2027년까지는 약 30조 원 이상의 그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그러는데 단순히 그냥 수출입뿐만 아니라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용 창출도 있을 것이고 또 기타 다른 그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많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들 어떻습니까? 그 얼마 전에 전국 경제연합회에서 나온 이제 자료를 보면 세계 방산 수출 9위인 현재 한국이 4대 수출 27년까지 4개 빅4까지 올라갈 경우에 매출액이 말씀하신 대로 한 30조 정도로 되는데 현재 이 30조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우리 방위산업에 현재 고용돼 있는 인구가 3만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3만 명이 30조 원을 벌고 있다는 건 엄청난 수치거든요. 근데 이게 30조 원까지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6만 9천 명까지 고용이 증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현재의 매출액은 20조 좀 안 되는 거고 2027년까지 가면 30조 원 정도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현재 3만 명 수준에서 한 7만 명, 2배 이상까지도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 네. 특히 그거는 이제 원청 업체의 입장인 거고 T50만 해도 40개의 협력 업체들이 달라붙어서 같이 이제 협력해서 만들었던 비행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청 업체뿐만 아니라 하도급, 제하도급의 업체까지 합하게 될 경우에 직간접적인 고용 효과는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폴란드에 이번에 무기를 수출한 한 업체를 좀 인터뷰했을 때 이 데이터를 보면 이제 2차 수출 계약까지 체결되게 되면 자기네가 1,450억 원을 신규 투자해서 240여 명을 추가 고용하겠다. 그리고 그럼 중소협력업체에는 3조 5천억 원의 규모의 매출액 확대 효과가 있고 3,500명 수준의 추가 고용이 기대된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이건 한 기업의 얘기니까 우리 방위사업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효과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무기 체계라는 거는 한 번 도입하게 되면 한 30년 이상을 쓰기 때문에 락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한다든지 노르웨이 수출한다든지 뭐 필리핀 수출한다든지 단순히 물품을 납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속 군수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한 30년 동안 후속 군수 지원, 뭐 각종 정비 그리고 뭐 MRO 사업, 그다음에 성능 개량 사업까지 합하면 부가가치가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방위산업, K방산, 많은 관계자들이 대한민국 최고 수출 국가로 지금 부상돼 있는 폴란드에 쏠려 있습니다. 유럽의 3대 방위산업 전시회라고 불리는 폴란드 MSPO 2023 국제 방산 전시회에 수많은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그리고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이제 방위산업 전시회라고 하는데요. 또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주 각별한 의미. 내년도 또 1차, 2차 43조 이상의 수출 계약 지금 협상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팀장님 과연 어떤 기업들이 지금 나가 있고 어떤 것들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폴란드 방산 전시회가 아마 오늘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폴란드 방산 전시회는 다른 국제 전시회하고는 좀 다르게 주최국이 있고 주도국이라는 거를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국으로 참가를 하게 됐는데 그 작년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련장 이렇게 수출을 대규모로 체결한 이후에 이거에 대한 2차 실행 계획을 위한 협상들이 이번 MSPO 2023 현장에서 이루어졌고요. 특히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무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이라는 무기 체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2차 실행 계획을 하기 위해서 폴란드 국영 기업인 PGG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실제로 현지화하는 노력들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 로템 하나는 또 그 폴란드에 있는 연구소와 함께 아까 말씀하셨던 무인 차량도 같이 네. 개발하는 방안도 또 협의하기도 했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도국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국방부 장관이 먼저 폴란드에 가서 한 폴란드 국방장관 회담을 했었는데 네, 네. 기존에 우리가 수출했던 이 물품 외에도 중보병 장갑차나 차륜형 보병 장갑차 그리고 군용 차량, 잠수함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로 우리 협력하자라고 합의를 하고 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후속 조치들을 이제 우리 업체들이 이번 MSPO 2023 현장에서 이제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그 지금 기자들이 이 전시회 현장에 나가 있는데 제가 좀 물어보니까 네, 네. 워낙에 작년에 우리가 대규모 잭팟을 터트리다 네, 보니 유럽 시장에서 K 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급속히 올라가서 네. 현장을 찾는 우리 그 현장을 찾았던 이 사람들이 우리 업체들의 관심이 그 제품에 엄청 관심을 많이 네, 보였다고 네, 하는데 이번 이 전시회에 우리 업체들이 한 30개 정도 참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K 방사대 그다음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라 그 주변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관심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K방산, 그 K방산에 이제 점점 고부가 가치 품목들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잠수함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 오르카 사업이라고 하죠. 그 오르카 사업의 수주 확률도 높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이고 수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폴란드의 신규 잠수함 도입 사업이라고 해서 오르카 사업이라고 지금 명명이 돼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입찰 의향을 밝힌 국가와 기업들이 지금 11개 방산 기업들이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섣불리 지금 폴란드의 오르카 사업의 수주 여부를 가늠해 보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정확한 이 입찰 의향서 다음 단계인 네. 이제 정확한 RFP와 그다음에 제안 요청서에 대한 리콰이먼트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좀 중요한 부분은 폴란드 훈풍이 이제 기동 화력 분야의 지상 무기 체계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함정 분야에까지도 아마 러브콜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제조업 강국이고 그리고 또 조선업 강국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또 배를 잘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 함정 건조에 있어서도 또 중요한 게 군함 건조 능력인데 이 군함 건조 능력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기술력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잠수함입니다. 네. 네. 현대 무기 체계에 있어서 무기 체계를 분류하는데 이 무기 체계가 태생적으로 공격형으로 만들어진 무기 체계가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잠수함입니다. 아하. 앞서 우리가 뭐 드론이라든가 무인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휘 정찰용, 네. 또 하나는 자폭 드론용으로서 이제 살상용 드론을 운영하는데 네. 네. 이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무기 체계 개념이 잠수함은 오로지 이건 공격용 잠수함으로서 이제 공격용 무기다. 네. 대표적인. 폴란드가 이러한 신규 잠수함 사업을 발주하게 된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해군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러시아의 북해 함대라고 불리우는 발트 함대에서 최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자국의 함대 내에 이제 잠수함 보유를 이제 보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이러한 데 있어서 좀 자극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폴란드는 현재 어떤 지상 분야의 이제 육군 기동 화력 분야는 이제 어느 정도 군사력 수준을 갖추고 있지만 네. 상대적으로 해군력 수준이 좀 미약한 수준입니다. 네. 특히나 지금 과거에 이제 유스드로 중고품으로 도입했었던 잠수함마저도 이제 퇴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폴란드 해군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은 지금 단 한 대도 없다고 보시는 게 네네. 맞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폴란드 해군이 핵 잠수함을 전력을 보유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000톤급 내외의 디젤 잠수함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네네.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네. 디젤 잠수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 기술을 다 보유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차 폴란드 오르카 사업에서의 어떤 잠수함 수주 사업에 대한 기대를 또 걸고 있고 사실 이 폴란드 오르카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는 캐나다 정부에서 발주를 할 예정인 약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이 있어요. 네. 이 외에도 뭐 인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또 네덜란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K방산에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 우리가 K9 자주포나 K2 전차, K239 천무라고 하는 네네. 이런 다련장 로켓뿐만 아니라 이제는 잠수함을 비롯한 군함 건조 시장에 있어서의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도 우리가 좀 지켜볼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조 2천억에 달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대한민국 기업들이 수주를 하기를 바라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K방산, 그 이면에 수많은 이제 첩보전도 있을 것이고 산업 보안에 대한 부분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주요 방위산업 기업 대표들과 함께 국내의 방산 기술 보호를 위해서 안보 협의체를 만들고 활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쟁국들로부터 방산에 대해서 각종 어떤 전략,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업 보안을 잘 지키고 또 대응하고 하는 것들을 공조 함께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앞으로 이런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국내 방산기술 보호 이런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하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이제는 뉴 디펜스 시대라고 합니다. 이 뉴 디펜스 시대는 민간과 군이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민군 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한 방산 기술에 대한 이 기술 침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해외 무기를 수출할 때는 이제 패키지 딜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현지에 이제 현지 생산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을 해주는 방식인데 이전된 기술이 우리의 기술이 제3국에 다시 이제 재활용되거나 또는 재판매되거나 네. 그리고 또 이전된 기술이 이제 불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카피 불법 용도의 그러한 기술 도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방산의 기술 침해가 결국 우리 국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제 정부와 민간 간의 중요한 합의체가 만들어진 데에는 나름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팀장님, 그 산업보안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또 지키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민관 협력 이런 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에 더 방점을 찍고 노력을 해야 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민적인 좀 성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제가 2016년에 이제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방위 산업을 취재를 시작했는데 네, 네. 당시에 제가 처음 와서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산업 자체의 비리라는 이름을 붙여놓을 수 있을까? 방산 비리라는 그 테마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 메인스트림이었는데 사실 우리 통영함 소나 체계 납품 비리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을 어떤 사업 하나를 가지고 전체 산업을 비리화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아까 수출 그 데이터들도 보면 그 시즌이 저희가 수출이 되게 안 됐던 그 암흑기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감사를 받고 수출 마케팅도 어려웠는데 그 사실 이게 무기 체계라는 게 연구 개발을 수반하기 때문에 실패를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원하는 시일에 딱 납비가 딱 되면 너무 좋겠지만 네, 네. 뭐 연구 개발하다 보면 새로운 기술을 또 만들다 보면 약간 좀 지체될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까지도 각종 규제를 가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 지금 우리 K방산이 너무 잘 나가서 르네상스라고 네. 하는데 또 그런 일들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좀 국민들이 좀 성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네.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올해 200억 달러를 목표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K방산, 전 세계 4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 K방산의 르네상스 시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이 5박 7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인도를 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5박 7일간의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의 경제적 성과 그리고 우리 앞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